2025 시즌 프리시즌, 맥라렌은 중구난방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ES 구위권과 다르게 압도적인 선두를 가져가며 RB90의 재림과 같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 퀄리파잉, 맥라렌은 타 컨스트럭터와 0.5초 차이를 내며 앞줄을 독식했습니다. 레이스에서도 우천상 속 아수라장이 펼쳐짐에 따라 피아스트리가 실수하며 레이스가 망가졌지만 피아스트리의 부단한 노력과 레이스카의 퍼포먼스가 맞춰지며 2포인트 획득, 노리스는 무난하게 우승을 가져가며 호주 그랑프리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쓸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치러진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그리드 1번과 3번을 차지 첫 코너에서 러셀의 자리 싸움 실패로 원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후반 노리스의 브레이크가 맞이가며 반전이 펼쳐지나 했지만 그간의 격차가 워낙 컸던 탓에 노리스는 눈가에 쌍심지를 켠 러셀을 뿌리치고 맥라렌의 원투 피니쉬를 만들었습니다. 첫 두 경기를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나눠 먹으며 행복한 주말을 보냈죠. 현재 맥라렌은 RB90급은 아니지만 엄연한 위닝카로 매 세션마다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맥라렌은 퀄리파잉에서 타이어 언더를 끌어올린 데에 일말의 어려움도 없고 롱런에서도 훌륭한 에어로 효율이 나와 타이어 관리가 매우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그랬듯 고속 코너에서 맥라렌의 페이스는 엄청난 수준인데 고속 코너로 범벅을 해놓은 다음 그랑프리의 서킷 스즈카에서도 강설해 보이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맥라렌은 한동안 포디움 단상에서 내려올 일이 없어 보이네요. 이번 개막전에는 해저, 두한, 로슨, 베어먼, 안토넬리, 보틀레토 총 6명의 루키가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F1 레이스카로 처음 레이싱을 치르는 와중 하늘은 무심하게도 트랙에 마구 물줄기를 뿌려댔고 이에 따라 수많은 가로선 같은 루키들이 전부 벽과 합체되며 실력을 펼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런 와중 키미 안토넬리의 퍼포먼스는 루키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안토넬리는 성능이 제법 올라온 레이스카에 특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4위로 피니쉬해 개막전에서 포인트를 딴 최연소 F1 드라이버에 등극했습니다. 중간에 스핀으로 순위를 잃기도 했으나 차에 영향은 없었고 이후 적절한 타이어 전략과 빈틈없는 추월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죠. 가히 많고 많은 루키들 중 가장 돋보이는 원석으로 베르스타펜의 후예라는 별명이 이제는 사실처럼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러셀도 큰일을 해냈습니다. 러셀 또한 위닝카라 하기엔 2% 모자란 메르세스로 페라리, 레드불 레이스카를 전부 뒤로 보내며 대단히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는데요. 특히 중국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선 프론트를 독식할 줄 알았던 맥라렌을 반으로 갈라버렸고 중반부 얼굴이 일그러진 르클레르 레이스카가 따라왔지만 끝끝내 저지하며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2024년 메르세스의 팬들은 루이스 해밀턴이 떠남에 따라 러셀이 과연 메르세스의 퍼스트로 적합한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메르세스는 나쁘지 않은 레이스카의 성능, 그리고 든든한 퍼스트 드라이버, 분에 넘칠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세컨드 드라이버까지 메르세스 희망편을 보여주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메르세스에 비해 절망편을 찍으며 초상이 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불이죠. 팀의 대들보 같은 아드리안 유이가 나가자마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 팀은 중위권으로 폭삭 주저앉는 불상사는 생기진 않았지만 2023년에 아성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르스타펜은 거의 차력초로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포인트를 챙겨간대요. 레인 컨디션의 호주 그랑프리에선 작년 브라질의 기억을 되살리듯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노리스에게 마지막 랩까지 압박을 넣어대면서 2위를 들어왔고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한 계단 앞서 있는 페라리 레이스카를 모두 제끼며 4위를 차지한 데 성공했습니다. 차의 성능을 고려하면 베르스타펜은 말도 안 되는 통나무쇼를 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레드불은 레이스 후반부 연료가 적어지면 빨랐지만 스위스퍼스 찾기 어려워 조정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는 듯하며 저속 코너에서 간헐적으로 미묘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세션에서 레드불은 레이싱불스보다 느린 모습을 보이는 등 1군 팀과 2군 팀의 경계가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베르스타펜이 언제까지 통나무를 들 수 있을지 혹은 통나무를 들다가 깔려 죽을지 우선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사 시즌 다른 팀들과 다르게 앞뒤 서스펜션을 모두 풀로드로 들고 오며 변화를 꾀한 페라리. 작년 컨스트럭터를 아쉽게 2위로 마친 것에 대해 약이 오른 건지 이번 시즌 페라리는 꽤나 큰 변화를 들고 오며 전투력 상승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호주 그랑프리의 페라리 듀오는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퀄리파잉에서 7, 8번 그리드를 받았는데 정작 레이스에선 비가 장대같이 보대며 슬릭 타이어를 들어가 어마어마한 순위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8위와 10위 해밀턴이라는 대어가 페라리로 이적한 첫 레이스라기엔 영시원찮은 성적표였죠. 하지만 그 다음 중국 그랑프리에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스프린트에서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물어뜯는 사이 해밀턴이 폴트윈을 가져갔고 레이스에서도 르클레르는 첫 코너에서 프론트윙이 망가졌지만 오히려 조화를 추진하며 걸레짝이 된 프론트윙으로 랩 타임이 향상되는 기현상을 보여줬습니다. 해밀턴 또한 베르스타펜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무난히 6위에 등극, 직전 그랑프리의 참담한 성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성공했죠. 에오 가르리아 소리
2020년 이후 가히 페라리 최악의 시즌 초입니다. 중국 그랑프리 이후 해밀턴의 스키드 플레이트로 실격, 르클레르는 최저 중량 문제로 더블 실격을 당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23년 미국 그랑프리에서 더블 디스퀄리파잉 듀오가 신기하게도 페라리에서 다시 만나 더블 디스퀄리파이드를 재현한 것이죠. 이로써 페라리는 두 경기 도합 13포인트로 시원하게 컨스트럭터 5위로 다이브, 맥라렌은 잡는다는 야심을 고사하고 윌리엄스라도 쫓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싱불스는 지난 몇 년간 가장 빨라졌습니다. 작년 레드불 레이스카인 RB20를 기반으로 손질을 가한 레이싱불스는 프리시즌부터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일부 세션에서 레드불을 능가하기도 해 이젠 레드불 2군이 아니냐 이야기도 돌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레이스카를 들고 레이싱불스는 두 레이스를 모두 전략으로 말아먹었습니다. 호주 그랑프리 유키 치노다가 오그리드를 차지하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이내 페라리 피크르와 작전을 공유하기라도 했는지 드라이 컨디션 후 시작된 두 번째 레인 컨디션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해 치노다 유키를 12등으로 쳐박아버렸습니다. 이후 치러진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투스톱을 도전하는 도박수를 시도했으나 츠노다의 프런트윙이 늦어가 없이 나무젓가락 마냥 박살이 나버렸고 해전은 잭 또한의 엉덩이 냄새만 실컷 음미하다 퇴근해버렸습니다. 분명 레이스카의 성능은 레드불과 견줄 정도로 살이 오른 모습을 보였음에도 막상 결과로 보면 츠노다가 스프린트에서 먹은 3포인트가 전부인 대단히 희한한 상황이죠. 포디움 컨텐더까진 아니어도 최소 6위권에 드는 레이스카를 확보한 레이싱불스. 하지만 누가 이탈리아 팀 아니랄까봐 전략과 레이싱 운영에서 대단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드불은 지금 한 다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엔 작년도 다리 한쪽으로 달린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의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 페레즈의 자리를 교체하게 된 리암 로스는 어마어마한 부진을 보여주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두 그랑프리 모든 세션에서 로스는 레이스카에 단 한 번도 적응을 하지 못하며 그리도 최후미를 담당했습니다. 작년엔 페레즈가 레드불 레이스카를 타고 포인트 찌꺼기만 먹어도 욕을 먹었는데 그것보다 몇 갑절은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차는 못 타실지언정 돈이라도 마구 퍼다준 페레즈와 다르게 로스는 돈도 없는 데다 성적은 페레즈보다 안 나오고 있어 현재 F1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면 댓글의 절반 이상이 로슨 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로스는 신분상으로 루키지만 F1 레이스카 경험은 가장 많았는데요. 23년과 24년 매 레이스마다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여 F1 시트를 받아봤다가단 말이 많았지만 정작 멍석을 깔아주자 갑자기 답도 없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호더의 혈압 수치를 올려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2년간 스파 참전을 했다 해도 로스는 F1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레드불 레이스카가 현재 다루기 어렵다는 평가를 듣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하필 또 팀의 레드불이라 로슨의 모가지에는 현재 선명한 절지선이 거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두 드라이버 동시에 디스퀄리파이드를 받은 것은 페라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맥라렌은 막을 차가 없습니다.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는 맥라렌에게 있어 취약한 그랑프리 중 하나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피아스트리는 당당히 바레인에서 폴트윈을 가져가며 순풍에 돛단된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이끌었습니다. 다 잘했던 피아스트리였지만 작년에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로 퀄리파잉이었는데요. 롱런 퍼포먼스나 배틀 감각은 이미 완성됐다고 평가받은 피아스트리였지만 유독 퀄리파잉만큼은 번번이 노리스에게 밀려 아쉬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한껏 빨라진 레이스카의 성능에 힘입어 벌써 두 번의 풀포지션을 기록, 본인의 약점을 또 하나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팀메이트이자 본래 챔피언십 리더였던 노리스가 바레인에서 3위로 들어옴에 따라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를 3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죠. 하지만 일본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맥라렌 팬들이 천불을 낼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 레이스 중반부 3위의 피아스트리는 페이스가 상당히 올라와 1위인 베르스타펜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랩타임을 찍기 시작했는데 맥라렌은 또다시 파파요류를 들먹이며 팀 오더를 거부했고 결국 맥라렌은 그저 한 발자국 뒤에서 베르스타펜의 풀트윈을 손가락 빨며 지켜봤습니다. 미처 본전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통을 택했고 더 좋은 레이스카를 가졌음에도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죠. 물론 맥라렌의 현재 폼은 바레인에서 보여줬듯 전형적인 위닝카로 2위와 10초 넘는 격차를 내는 데다 5초 페널티 등 몇 차례의 실수가 있더라도 포디움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2024 시즌이 그랬듯 이러한 양상은 충분히 반등될 여지가 있으며 MCL39이 RB90처럼 역사책의 실리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 격차는 보여주지 못해 맥라렌의 파파의 룰은 훗날 5만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I have a record company, and I come to your show and
키미 안토넬리, 아이작 해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며 슈퍼루키로 불렸지만 잔잔하게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루키가 있습니다. 올리버 베어먼. 작년 반짝 활약을 보여준 베어먼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 안토넬리와 더불어 미래가 촉망되는 루키 중 하나였는데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안토넬리가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다소 무침감이 있지만 베어먼 또한 중위권에 속하는 하수로 베테랑 드라이버 못지않은 성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막판에 미친 듯한 추월쇼를 보여주며 8위, 그리고 일본 그랑프리에서도 11호 1포인트 활용 점정으로 바레인선 퀄리파잉에서 죽순 탓에 21호 내쫓겨진 뒤 로켓 같은 스타트와 추월쇼로 10위까지 들어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호 오콘까지 8위로 들어오면 하수는 더블 포인트, 현재 주춤하고 있는 윌리엄스를 쫓아내고 5위에 안착해있죠. 지금까지 봤을 때 베어만의 퍼포먼스는 루키를 하기엔 분에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고 하수의 차량 성능도 시즌 초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해저, 안토넬리와 더불어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르스타펜의 퍼포먼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차력쇼입니다. 이미 박을 대로 박아버려 위닝카는 고사하고 포디움도 간당간당한 레이스카. 그런 레이스카로 베르스타펜의 운명이 허락하는 최대 포인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에선 오랜만에 최적의 셋업을 확보, 퀄리파잉에선 역사에 회자될 만한 25m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폴 포지션을 확보한 뒤 적절한 타이어 관리로 불가능할 줄 알았던 폴 트윈에 성공했으며 카타르에서도 다소 박살난 셋업과 고장난 피트라이트로 어마어마한 시간 손해를 본 뒤 20위까지 떨어졌지만 막판에 가슬리를 추월하는 데 성공하며 페라리 바로 다음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본래 차의 성능과 바레인에서 보여준 레드불의 찐빠데를 고려하면 이는 괄목할 만한 성적이죠. 현재 레드불의 레이스카인 RB21은 고점은 높다고 평가받지만 그 고점을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차를 평가받고 있는데요. 고온, 저온 할 것 없이 양질의 성능을 뽐는 맥라렌과 달리 기온이 높은 트랙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4강 팀 중 가장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르스타펜은 매 그랑프리마다 완벽에 가까운 주행을 선보이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3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도 최근 매우 다사다난해서 츠노다가 바레인에서 2포인트를 획득하지 않았다면 레드불은 정말 베르스타펜 원맨 팀이 될 뻔했죠. 이러한 레드불의 집안 상황을 고려하면 베르스타펜은 당장 타팀 일자리를 알아봐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이제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이 좋은 차를 가져다 주리라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고 헬무트 마르코 또한 바레인 그랑프리 후 베르스타펜의 마음이 떠났을까 두렵다라고 인터뷰에 팬들은 베르스타펜이 손수 계약서를 찢는 것을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에서 모두가 놀랄만한 인사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난 두 그랑프리에서 차를 전혀 다루지 못했던 리암 로스, 그리고 매번 팀메이트를 이겨왔음에도 타인의 레드불 콜업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했던 유키 츠노다, 이 두 드라이버를 레드불이 자리 교체를 감행한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로스는 친정팀을 레이싱볼스로, 츠노다는 그토록 염원하던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츠노다는 일본 그랑프리는 12위로 마쳤지만 바레인에서는 첫 포인트 수급에 성공하며 연거비 시간 끝에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로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 기여했죠. 그렇다면 로스는 행복해졌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로스는 일본 그랑프리 퀄리파잉선 츠노다를 누르며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스타트에서 바로 개같이 따인 뒤 조용하게 17위로 주저앉아버렸고 이후지는 바레인에서 시미케 레빙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박아대 조합 15초의 페널티를 먹는 등 선수 레이스를 말아먹으며 16위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현재 로스는 레드불 레이스카를 타며 쩔쩔매던 모습에 비하면 최소한 레이스카를 신뢰하는 지경엔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두 레이스의 성적은 루키 치고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아이작 해저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그랑프리에서 2연속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며 드디어 오너 드라이버의 품격을 보여준 랜스 스트롤. 워낙 작년에 보여준 경이로운 퍼포먼스가 사람들의 기억에 깊게 각인되었기에 스트롤의 귀환은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에스턴 마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랑프리에서 에스턴 마틴은 포인트 구경도 못하며 Q1 탈락 전담반이 되었고 레이스 페이스는 박살날 대로 박살나 그리도 최후미가 되었는데요. 자우버처럼 초록색을 칠한 저주일지는 몰라도 에스턴 마틴은 귀신같이 2022 시즌에 너절맞은 모습으로 회귀해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페르난도 알론소의 폼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리 스트롤을 밥상을 엎어대도 베테랑 드라이버답게 착실히 에스턴 마틴은 주중에 포인트를 떠먹여줬지만 올해 들어선 첫 두 경기를 리타이어로 마감했고 이어지는 두 그랑프리에서도 노포인트로 피니시하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현재 에스턴 마틴이 누가 자우버랑 비슷한 색깔 아니랄까봐 페이스상으로 보면 확실히 레이싱볼스 윌리엄스보다 아래로 보여 이쯤 되면 올해를 포기하고 내년을 바라보겠다는 선언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초록색 저주에 휩싸여 대차게 꼬라박은 현재 에스턴 마틴은 이젠 정말 아드리안 유의 구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I don't sell Apple computers. I sell records. But I promote
스무스 오퍼레이터가 현재 많이 아파 보입니다. 페라리 시절 세컨드 드라이버로 활동하며 르클레르도 못해면 2-3시즌 우승도 차지했고 때로는 페라리의 진짜 퍼스트 드라이버라는 말도 돌았던 사인츠. 그런 그가 윌리엄스로 오자 귀신같이 폼이 하락해버린 것인데요. 물론 이적한 드라이버가 성향이 다른 차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한 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사인츠 같은 베테랑 드라이버가 윌리엄스로 이적하자 잔잔하게 내 레이스를 줄담배처럼 말아먹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시즌 첫 두 그랑프리는 적응에 실패하며 노포인트, 일본 그랑프리에선 순수 페이스 저하로 포인트 획득 실패, 바레인에선 9그리드를 차지하며 기대감을 모았으나 츠노다의 어뢰를 맞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며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원주 윌리엄스 지방령 알본이 18포인트를 획득하며 윌리엄스 컨스트럭터 순위를 캐리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죠. 현재 윌리엄스 레이스카가 지난 몇 년간 가장 강력해 보이는 가운데 사인츠의 적응이 윌리엄스 부흥의 열쇠인데요. 중위권의 판스는 하스, 윌리엄스, 알핀, 레이싱불스까지 4팀이 모두 비슷한 전투력을 보이며 컨스트럭터 포인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춘추전국 시대 같은 상황 속 사인츠의 현 퍼포먼스는 확실히 윌리엄스에게 악재를 적용하고 있죠. 작년 사인츠가 윌리엄스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팬들은 사인츠가 아깝다며 혀를 끌끌 찼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윌리엄스가 오히려 이 말을 짚어하는 상황입니다. Benji B still ball. 이번 시즌 맥라렌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점점 3패돼가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 막강해진 레이스카 덕택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이미 수중에 든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압도하며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원조 맥라렌 드라이버였던 노리스가 두 그랑프리에서 맥을 붙인 와중 바레인부터 마이애미까지 3연승 후기로 챔피언십에서 노리스를 16점의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노리스도 현 그리드 내에서 젊은 축에 속하지만 그보다 더 싱싱한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고려장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맥라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정도로 명백한 상황. 그러나 피아스트리는 본인의 약점이나 퀄리파잉을 극복함으로써 육각형 드라이버로 성장한 반면 노리스는 두 그랑프리에서 자이던 타이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두 경기 연속으로 피아스트리에게 뒤지고 말았습니다.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며 10그리드, 이후 해밀턴의 신들린 우주방으로 레이스 중간 적지 않은 시간 손해를 보았고 이 배틀로 인해 레이스 말미에 르클레르 잡는 데 실패하고 포디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어지는 마이애미 그랑프리, 이 그리드에서 출발 후 좋은 스타트를 끊으며 베르스타펜과 휠투를 벌인 노리스였지만 베르스타펜의 엘보에 움찔하며 단숨에 6위로 급락했고 그 순위 손실이 뼈아프게 다가와 피아스트리에게 우승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시즌이 시작할 때 대다수의 F1 팬들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명명백백히 맥라렌,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의견이 분분해도 노리스가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시즌의 전반기가 흘러간 시점 벌써부터 이 예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리스는 위너카를 탄 지 2년 만에 굴러들어온 신입에게 입지를 빼앗기게 될까요?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노리는 남자는 오렌지 듀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그랑프리마다 쿵푸엇을 뺨치는 차력쇼를 선보이는 중인 막스 베르스타펜, 은근슬쩍 다량의 포인트를 흡수하고 있는 조지 러셀도 있죠. 메르세데스의 레이스카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세션에서 맥라렌에게 필적한 성능을 보이는 와중 러셀 또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도전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이미 중국 그랑프리에서 시즌 2로 포디움 피니시를 한 러셀을 카타르에서 선보인 소프트 도박수가 양봉으로 결론나며 두 번째 포디움을 가져가는데요. 이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는 셋업을 잘 잡고 페이스가 좋은 르클레르, 그리고 10그리에서 출발한 뒤 분노의 질주를 펼쳤던 노리스에게 한풀 꺾였으나 마이애미에서 세이프티카의 은총이 발휘되며 다시 한번 포디움 피니시를 해냈습니다. 현재 안토넬리가 루키치곤 천해천의 모습을 보이긴 해도 옆집의 오렌지 팀처럼 챔피언십 대결을 할 정도는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 러셀은 확실하게 메르세데스의 운전대를 잡고 팀을 컨스트럭터 2위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전히 챔피언십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있을 그랑프리에서 러셀에게 큰 행운이 따르거나 도파민 중독자처럼 성공적인 타이어 도박으로 차의 성능을 뛰어넘을 성적을 거둬들인다면 맥라렌은 내전으로 끝나는 챔피언십 경쟁에 러셀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윌리엄스의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윌리엄스의 현 모습은 영광의 시절급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가장 빨라 보이는 것은 자매가 보이는데요. 기나긴 억거비 시간 끝에 윌리엄스가 무하나 삽질을 끝내고 비로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두 그랑프리에서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먹고 컨스트럭터 5위 자리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004 그랑프리 동안 다소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였던 사인츠가 제법 퍼포먼스를 끌어올린 점인데요. 사우디에선 알본과 DRS 트레이는 형성하고 아이작 해저를 농락하며 4포인트, 마이애미에선 6그리드에 안착한 뒤 9위로 들어오며 2포인트를 획득, 윌리엄스의 포인트
포인트 수확에 큰 공헌을 해냈습니다. 이런 와중 원래 잘하고 있던 알본은 올라온 레이스카의 퍼포먼스에 힘입어 더 많은 포인트를 득점했습니다. 알본 또한 사우디에서 사인츠와 2인 삼각을 하며 윌리엄스의 더블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마이애미에선 다소 얼빠진 성능의 페라리를 전부 멀찍이 뒤로 보냈고 안토넬리마저 추월해내며 5위, 무려 10포인트를 득점하며 올 시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덕분에 소위 4강팀이라 불리는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 그 밑에 중위권에서 춘추전국 시대급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 가장 먼저 5강에 반열에 든 팀은 윌리엄스가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죠. 제임스 바울스로부터 출발한 개혁이 확실히 윌리엄스의 상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두 드라이버 또한 기량이 한껏 올라온 가운데 이 도약이 윌리엄스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시즌 중국 그랑프리에서 더블 디스퀄리파이드가 터지며 아주 대단한 출발을 보였던 페라리. 그러나 티포시들은 DSQ가 떴다는 소식에 천불이 터지긴 했어도 내심 낙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랑프리마다 차 성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믿었던 차 성능마저 슬슬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완전히 윌리엄스에게 뒤처진 모습을 보이며 윌리엄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물론 이는 페라리의 서스펜션 특성상 좋은 셋업을 잡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5위 차에게 퀄리파잉과 레이스 모두 잡힌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더군다나 현재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4위, 3위인 레드불은 9포인트, 메르세데스는 37포인트로 이미 큰 격차를 둔 채 두 컨스트럭터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페라리 SF25는 페라리 전설의 요구르트 트럭인 F14 T와 같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죠. 레드불은 베르스타핀이 워낙 막강한 모습을 보인 데다 츠노다가 부스럭이긴 하지만 포인트를 벌어다 주기 시작했고 또 막상 패를 까보니 레드불의 레이스카가 그렇게 창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두 드라이버가 이미 잘해주고 있는 데다 차 성능도 가끔 폴 포지션을 노릴 정도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페라리는 확실히 미면 하얀 곡선을 그리며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페라리로 이적한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의 전략쇼를 제대로 만끽하며 레이스 중 오라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르클레르는 그래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포디움 피니시에 성공하며 놀라운 결과를 냈으나 해밀턴은 사우디 그랑프리에선 7위,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선 9위에 들어오며 차의 성능에 비하면 불만족스러운 포인트를 차려왔습니다. 이런 와중 해밀턴은 거의 매 그랑프리마다 전략 문제로 엔지니어와 언쟁을 펼치는 것을 넘어 비트만 깔면 랩 배터리라 해도 믿을 정도로 살벌한 팀 라디오가 늘려고 있는데 확실히 현재까지만 봤을 때 해밀턴의 페라리 생활은 순탄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밀턴이 작년에 맡았던 위닝카의 실루엣은 그저 신기루였을까요? You 23시즌과 24시즌 그리고 25시즌까지 엄청난 규정 변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10개 컨스트럭터의 격차는 점점 촘촘해졌고 현재는 노포인트를 굶어가고 있는 컨스트럭터 없이 모든 팀들이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확실히 이 팀만은 다른 8개 팀보다 느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우버죠. 자우버는 24시즌처럼 레이스를 말아먹을 정도의 피트스톱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그냥 순수하게 차의 퍼포먼스 부족으로 컨스트럭터 꼴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운도 안 좋았는데요.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휠켄베르크가 첫 스틴트를 확연히 길게 가져가며 포인트권을 진입. 그러나 그 이후에 세이프티카가 뜨지 않으며 백마커 신세가 되었고 자우버의 가브리엘 보틀레터가 로얄로더의 품격을 보여주며 13그리드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으나 이내 레이스 중반부 페라리산 엔진이 마시가며 그대로 레이스를 퇴장해버렸습니다. 호주 그랑프리에서 막장 같은 레이스 수업 휠켄베르크가 노련하게 6포인트를 획득한 것은 미안이지만 2년 연속으로 컨스트럭터 꼴찌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아직 호재라 불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거짓 형제가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에스턴 마틴도 차 성능에 박을 대로 박아버려 점점 Q1 탈락 전담반이 되는 등 자우버와 더불어 리버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유럽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우버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잘만 먹힌다면 에스턴 마틴을 지금의 자우버 위치로 보내는 것을 넘어 하스, RB, 알핀 등 중위권으로 도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말 순탄하지 못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잭 또한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주말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이 꼬리가 올라간 드라이버가 한 명 있죠. 바로 프랑코 콜라핀토입니다. 이미 알핀 측에서 콜라핀토를 들먹이며 시트를 마구 흔드는 와중 잭 또한은 가능한 빨리 퍼포먼스를 내야 평탄한 시즌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즌 초반기만 봤을 때 잭 또한의 성적은 2년 전 미국인 드라이버가 생각날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호주에선 빗길에 실수하며 사고를 낸 뒤 리타이어, 중국 그랑프리에서 페이스저와 페널티로 13위, 일본 그랑프리에서 DLS 조작 미스로 차를 구겨진 음료 스캔처럼 만들었고
바레인과 사우디에선 페이스 저저로 노포인트로 피니시했습니다. 당연히 F1 레이스카를 처음 타는, 그것도 변변찮은 퍼포먼스 레이스카를 타는 루키 드라이버가 안토넬리급의 퍼포먼스를 내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고, 적응만 해도 1인분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뷔 1년 차의 시간이지만 하필 속한 팀이 알핀인지라 잭 도안의 시트는 다른 루키들보다 몇 배는 불안정해 보입니다. 우선 시즌 전반기에 봤을 때 잭 도안은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고 그저 그런 평균적인 루키 드라이버의 성적을 내었는데요. 과연 알핀은 잭 도안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할지, 혹은 레드불의 전략을 답습해 잭 도안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후임에게 먹힌 똥짬 병장을 연상케 했던 노리스는 비교적 싱싱한 피아스트리에 비해 훨씬 일찍 커리어를 시작했음에도 이후 시즌의 시작과 동시에 피아스트리에게 우승수를 따라잡히며 단번에 맥라렌 퍼스트 드라이버 교체식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퍼스트 드라이버란 직함이 유명무실한 맥라렌이었지만 어쨌든 이후 시즌 맥라렌의 핸들은 완전히 피아스트리에게 넘어간 듯 보였죠. 하지만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노리스는 분위기를 반전시킨과 동시에 모나코에서 산뜻한 폴트윈을 가져오며 아직 맥라렌에게 자신의 입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모나코에서 노리스는 프랙티스 1, 2, 3까지 지배적이었던 르클레르를 제치고 폴포지션을 차지 레이스가 시작되자 홈 그랑프리 2년 연속 우승에 눈깔이 뒤집힌 르클레르가 추월하려 안간힘을 썼고 챔피언십 경쟁자던 베르스타펜 또한 은근슬쩍 노리스에게 방귀 냄새를 갈기며 방해했지만 마지막 랩에서 마치 각성한 듯 르클레르와 단숨에 2초 차를 벌린 뒤 우승에 성공, 본인의 6번째 우승이자 모나코 그랑프리 위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맥라렌 내에서 자리가 흔들리는 와중 가장 어려운 트랙에서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며 실력을 입증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전 그랑프리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맥라렌 팬들의 복장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맥라렌이 이번에도 파파이로를 고수하며 베르스타펜에게 우승을 헌납한 것이었는데요. 레이스 말미에 세이프티카우 리스타트하는 상황, 노리스는 앞선 피아스트리보다 훨씬 싱싱한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맥라렌은 팀오더를 거부했고 결국 노리스는 안간힘을 써가며 피아스트리를 초월했지만 베르스타펜을 잡기엔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 레이스가 끝나고 여기에 불을 지르듯 잭 브라운은 베르스타펜에게 챔피언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파파이로를 고수할 것이라고 인터뷰에 맥라렌 팬들의 복장을 뒤엎다 못해 급성 고혈압에 이르게 했죠. 형 맥라렌의 파파이로는 팀오더를 통해 최고의 포인트를 먹는 타 F1 팀의 전략과 반대되는 전략인데요. 물론 이것이야말로 레이싱 정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베르스타펜이 RB21이라는 전기톱을 들고 맥라렌을 쫓아오는 와중 맥라렌의 파파이로는 레드불의 전투력이 올라온다면 크게 화를 입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몰라에서 손잡고 Q2 탈락을 조지며 시원하게 퀄리파잉을 말아보는 페라리 듀오. 이에 많은 티포시들은 이젠 정말 윌리엄스에게 따였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오열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의 레이스 페이스는 아직 말살당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후 페라리는 차근차근 앞차를 추월해 나가기 시작했고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타이어를 교체하며 타이어 수명에서 이득을 가져가기 시작, 결국 11번, 12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4등과 6등을 먹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자 느닷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다시 티포시들 행복 회로를 재가동했죠. 이런 기세는 모나코에서도 이어져 샤를 르클레르는 프랙티스 세션 3개를 모두 섞어나며 2년 연속 홈 그랑프리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물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선 각성한 노리스 때문에 2위에 만족해야 했지만 4강팀 중 가장 느리다는 소리를 듣던 와중 큰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죠. 이번 두 그랑프리의 성적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페라리 전략팀입니다. 마이애미만 해도 주사위 굴려서 피트스톱 타이밍이 결정한 것처럼 보였던 페라리 전략팀이 이번에는 다같이 총명탕이라도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갑자기 고능가로 변신한 것인데요. 이몰라에선 매 세이프티카 상황마다 이득을 챙겨가며 많은 순위 상승을 끌어냈고 모나코에서도 새로 신설된 투스톱 규정을 적극 활용해 추월이 불가능한 모나코에서 루이스 해밀턴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적극 일조했습니다. 아마 티포시들은 올라온 전략팀의 이 지능이 부디 오래가길 빌 것 같네요. 2025년 풀시즌 참전을 선언하며 데뷔할 루키는 6명. 그러나 이 중 리암 로슨과 잭 도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헌신짝처럼 팽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안토넬리, 보틀레토, 베어먼, 하자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며 루키답지 않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아이작 하자의 모습이 크게 돋보였는데요. 이몰라 그랑프리 이제는 익숙한 자리처럼 Q3에 진출한 하자는 9그리드에서 출발한 뒤 훌륭한 페이스를 보이며 그리드 수상에 성공했고, 모나코 그랑프리는 익히 알려졌듯 뉴비 전문 분수기로 알려졌으나 4강팀 바로 미친 6번 그리드를 점령 후 적절한 피트스톱 전략과 로슨의 도움으로 그리드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레드불 소속 4 드라이버 중에서 베르스타펜 빼면 하자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반면 두 라운드 만에 RB에서 레드불로 올라간 츠노다는 염원하던 상위권 시트를 확보했고, 이몰라에서 10계단의 순위 상승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대부분의 레이스를 무색무취하게 사실 체코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레드불 수뇌부는 다시 한번 이 젊은 드라이버에게 눈길을 갈 겁니다. 큰 기대와 함께 콜업한 츠노다가 오래전 사라진 레드불의 원은 페레즈와 비슷한 성적을 내놓은 와중 하자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어차피 츠노다가 페레즈와
비슷한 포인트를 벌어온다면 돈도 많고 잘생긴 데나 레이스의 재미를 선사하는 2022년의 악몽 이후 오랜만에 기운을 차린 듯 보였던 메르세데스. 시즌 초반기 그랑프리의 조지 러셀은 주기적으로 포디움 단상의 앞면장을 들이밀며 제임스 앨리슨의 도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는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러셀은 이몰라에서 3그레이드 출발 후 좋은 스타트를 보였으나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많은 손해를 입어 7등으로 피니쉬. 안토넬리는 생애 첫 홈 그랑프리를 치렀지만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장렬히 엔진 블로우를 맞이해야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모나코에서 메르세데스는 비극을 넘어 참극을 맞이하며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안토넬리가 루키 드라이버 패시브 효과가 발동되며 Q2 탈락. 이어 말짱하던 조지 러셀의 엔진은 전 그랑프리에서 저주가 옮겨붙었는지 임종을 맞이했고 나란히 14번, 15번 그리드를 먹으며 이미 포인트와 굿바이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더블 포인트 피니쉬에 영혼을 판 윌리엄스 듀오가 역사에 길이 남을 팀플레이를 선보이며 멕시코 장벽 뺨치는 블로킹은 메르세데스에게 선사했죠. 이렇게 레이스 내내 등짝만 지켜보던 러셀은 그만 분노 조절에 실패. 규정이고 나발이고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며 누벨시케이는 가로질러 알본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스튜어드는 러셀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본래 5초 페널티로 끝날 사안을 드라이브스루 페널티로 숨겨 덕분에 러셀의 레이스는 스튜어드들의 페널티로 1벌100개를 당함으로써 모나코에서 사실상 3스톱을 하게 됐습니다. 뒤따르던 안토넬리도 윌리엄스 뒷구멍 냄새와 맞다 퇴근함으로써 메르세데스 듀오는 올 시즌 최악의 레이스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현차 성능에 비해 퀄리파잉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에르 가슬리. 알피는 옛날과 달리 중위권에 패하는 고사하고 에스턴 마틴과 겸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와중 가슬리는 똥차력에 비례하는 실력으로 간간히 Q3에 진출하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사 시즌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이 차로선 놀라운 성과였죠.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이번 두 레이스에선 타인에 의해 레이스가 망가지며 아무런 포인트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몰라에서 페라리 듀오를 누르고 Q3 진출 후 10그리드를 확보했으나 볼리스에서 르클레르의 엘보우로 자갈밭에 들어가 귀농을 시작해버렸고 이후 회복하는데 실패해 13위로 피니시했습니다. 이어지는 모나코에선 Q1 탈락을 하며 이미 산소호흡기가 떼진 듯 보였으나 레이스에서 여기에 쐐기를 박듯 브레이크 미스로 치노다에게 데이트 폭력을 감행한 뒤 리타이어해야 했습니다. 좋은 퀄리파잉 뒤에 말아먹는 레이스. 드라이버로선 심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가솔리보다도 더 침통한 조마를 보는 드라이버는 페르난도 알론소입니다. 이번 이몰라에서 에스턴 마틴 대형 업그레이드를 들고 오며 기대감을 모았고 이 업그레이드의 흥행에 따라 에스턴 마틴의 올해 성적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턴 마틴 듀오는 각각 5번과 8번 그리드를 점령하는 기염을 토해 이산 시즌 에스턴 마틴을 예토전생처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여기까지였죠. 레이스 중반 오콘이 불러온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 속 피트스톱을 진행하지 않은 에스턴 마틴은 그 대가를 크게 떠안게 되었고 타이어를 착실히 교체한 다른 드라이버들에 비해 타이어 수명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어 알론소가 두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선 타이어를 갈며 페이스를 회복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포인트는 물 건너가고 말았죠. 다음 그랑프리인 모나코에서 알론소는 백전도장답게 7번 그리드로 확보했는데 포메이션 랩만 80여렙을 도는 모나코의 특성상 이는 포인트 보증 스페나 다름없어 그냥 3포마하고 들어와도 알론소는 시즌 첫 포인트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론소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듯 차가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엔진이 산화하며 39렙의 알론소는 리타이어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알론소는 25시즌 단 한 점의 포인트도 먹지 못했는데요. 퀄리파잉에서 매 그랑프리보다 스트롤을 압도했지만 정작 레이스에선 갖은 억가가 터졌고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그 억가가 정점을 찍어 알론소는 글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한 가지 위안선을 완한 건 이몰라에서의 업데이트가 가능성이 생겼으니 다음 그랑프리인 스페인에선 분위기 반전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시금치 같은 리버리, 궤를 달리하는 피트스톱 시간, 서스펜션 하나가 부러진 듯한 성능으로 이사 시즌부터 극심한 음해를 당한 자우버. 그런 자우버가 이후 시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요행으로 6포인트를 획득하며 극적인 시즌 출발을 보인 후 이몰라에서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가져오며 레이스카의 성능을 끌어올린 자우버는 베테랑 니코 힐켄베르크의 도술에 힘입어 두 경기 연속 포인트를 먹는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힐켄베르크는 16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번개 같은 스타트로 순위를 왕창 끌어올리더니 기어이 레이스 후반부 해밀턴까지 추월 T4시드를 오열하게 만들며 5위로 피니쉬에 10포인트를 획득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지는 캐나다에서도 힐켄베르크의 기세는 강력했습니다. 13그리드였던 힐켄베르크는 상위권 팀들도 힘겨워했던 원스톱을 완성함으로써 포인트권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레이스 후반 노리스가 버닝 이벤트처럼 순수 레이스카를 말아먹으며 공짜로 순위 상승, 덕분에 2포인트가 4포인트로 불어나며 두 그랑프리 동안 14포인트나 득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우버가 꼴찌를 탈출하기에 충분한 점수였죠. 현재 자우버는 저 멀리 무적행으로 떨어진 알피는 뒤로하고 알비, 하스와 겸상하기 시작했고 자우버의 차량 성능도 이에 대등할 정도로 올라온 데다 백전노장인 힐켄베르크도 회춘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두 그랑프리 연속으로 말아먹으며 개지옥을 맛봤던 메르세데스. 그러나 바로 두 그랑프리 만에 메르세데스는 귀신같이 회복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 러셀과 안토넬리가 각각 4번과 6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좋은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어 페라리 듀오에게 순위를 내주며 악재가 다시 찾아온 듯 보였는데요. 여기에 안토넬리가 레이스 후반 다시 한번 엔진 문제로 리타이어하며 메르세데스의 등짝이 붙은 모나코 악기가 아직 테마가 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넬리가 불러온 세이프티카 상황, 레드불은 3위였던 베르스타펜에게 하드 타이어를 신긴 해괴한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베르스타펜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제 손으로 밥상을 뒤집어버려 러셀은 4위로 피니시하는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안토넬리를 생각하며 성공적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러셀로선 레이스 말미에 요행이 터지며 주말 동안 2포인트를 더 추가한 셈이 되었죠. 이어지는 캐나다 그랑프리는 그야말로 메르세데스의 잔치날이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1번과 4번 그리드를 먹은 메르세데스, 러셀은 훌륭한 스타트로 베르스타펜에게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순조로이 리드를 시작했고 안토넬리는 첫 랩에서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며 3위에 등극, 레이스 후반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며 2010년대 악몽의 메르세데스의 더블 포디움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꼴을 못 본다는 듯 맥라렌 듀오가 눈에 불을 켜고 들러붙었고 안토넬리는 다소 헐거운 타이어로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차 2대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죠. 그러나 메르세데스를 잡는 줄 알았던 두 차가 피아식별에 실패했는지 갑자기 피라냐 마냥 서로 물고 뜯어 안토넬리는 결국 커리어 최초로 포디움 피니시를 완성했습니다. 앞서 있던 러셀도 레이스 내내 흔들림이 없었고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며 폴트윈, 페라리가 뺏어갔던 컨스트럭터 2 자리를 다시 찾아오며 메르세데스 최고의 주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진 악재야 브룬이란 부르는 전부 터지며 노포인트 피니시를 했던 알론소는 두 그랑프리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포인트로 4점이나 먹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알론소의 홈 그랑프리인 스페인 그랑프리 스트롤이 수술로 결정하자 알론소만이 에스턴 마틴이 희망이 되었는데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듯 알론소는 레이스 중반 그랩을 입장하며 WRC를 찍어 다시 한번 고비를 마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이프티카 상황 속 알론소는 갑자기 각성하듯 로슨과 베어만을 추월, 마지막에 뒷심을 제대로 발휘하며 결국 9위로 피니시했죠. 이어지는 캐나다에선 퀄리파잉에서 6그리드를 먹으며 좋은 성과를 보였고 레이스에서 노리스에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그것 이후엔 평안한 레이스를 펼치고 7위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이 이몰라에서 가져온 업그레이드가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트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Q1 뒷바닥에서 조기 퇴근하는 것이 루틴으로 자리 잡혔지만 알론소는 다시 소년가장 모드가 발동해 Q3에 곧잘 진출하는 등 차의 성능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스트롤만 잘해준다면 에스턴 마틴은 8위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뒤에 영원히 쫓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자우버가 2점 차이로 쫓아오며 에스턴 마틴은 이제 자우버와 추격전을 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이번 레이스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 3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좋은 출발을 벌인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의 귀지에 노리스를 추월하며 첫 코너에서 2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나 레이스카의 성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노리스에게 자리를 반납하며 3위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이프티카 상황, 베르스타펜은 몇 랩 남지 않은 상황 속 순위 상승을 위해 새 타이어를 신겨달라고 부탁했으나 레드불이 밥상에 내온 것은 차갑게 식은 하드 타이어였습니다. 이후 리스타트에서 베르스타펜은 시작부터 미끄러지며 르클레르에게 3위로 헌납, 이어 백마커들마저 은근슬쩍 바깥다리를 걸어버리며 손해를 본 베르스타펜은 러셀에게까지 딸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베르스타펜은 러셀과 베트라다 런오프로 빠졌고 피터 워렛은 페널티를 우려해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르스타펜은 여기서 그만 분노 조절에 실패하며 자리를 바꾸는 척하다 러셀의 옆구리를 강타해버렸습니다. F1 레이스카를 마치 카트라이더 마냥 탈바꿈해버린 베르스타펜은 결국 10초 페널티로 1벌100개, 당시 중계진들 또한 브레이크 문제를 우려했지만 후에 진짜로 야마도로서 박았다는 것이 밝혀져 F1 팬들을 경악금치 못했습니다. 이 그랑프리로 꼬라박은 순위와 여론과 반비례하는 베르스타펜의 벌점도 쌓일 대로 쌓여버려 캐나다에서 1점만 더 쌓는다면 오스트리아에서 출전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베르스타펜은 캐나다에 오자 예절주입을 당해 훨씬 건실한 청년이 되었고 조용히 2위를 가져가며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에 출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베르스타펜의 네 번째 챔피언에 큰 기여를 했고 맥라렌 내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파파야 룰, 맥라렌은 시종일관 두 드라이버들에게 프리2 파이트를 고수하며 베르스타펜에게 수많은 우승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파파야 룰이 이번 캐나다에서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와 퀄리파잉에서 실수하며 7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 그러나 노리스는 하드 스타트의 2점과 레이스카의 성능을 활용해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마지막 스틴트를 피아스트리, 안토넬리보다 확연히 늦게 가져가며 훨씬 더 젊은 타이어를 신게 되었습니다. 이어 피아스트리까지 목전에 쫓아온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에게 과감히 대시, 그러나 피아스트리는 라인 크로스로 다시 한번 노리스를 방어했고 노리스는 DRS를 활용해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려 했지만 공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리스는 마지막 몇 랩을 남겨두고 어이없게 리타이어해 못해도 5등은 가능해 보였던 레이스를 극적으로 망쳐버렸죠. 사실 앞선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하지 않았던 게 이적인데 노리스가 어뢰를 꽂은 각도가 조금만 수틀렸다면 맥라렌은 더블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리스가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며 이것이 장기적인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맥라렌은 이번 파파야 룰로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손실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현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카로 3위, 5위권에 머문 것은 맥라렌에게 있어 다소 아이러니할 정도로 부진한 주말이었습니다. 윌리엄스의 알렉스 알보는 두 그랑프리에서 측은할 정도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어서 알보는 11번 그리드를 먹으며 포인트 획득이 가능해 보였으나 로슨과 첫랩부터 물어뜯고 싸우다가 프론트윙을 깨먹으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프론트윙을 교체하고 다시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로슨이 사채업자처럼 찾아와 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프론트윙을 오한마로 찍어버리며 두 번째 프론트윙도 개작살이 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프론트윙을 두 번이나 가른 알보는 이번 레이스는 글러먹었다고 판단을 리타이어. 하지만 알보의 재앙은 스페인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알보는 퀄리파잉 중 엔진 커버가 벗겨지며 아찔한 속살을 노출하는 참사가 났지만 금방 수리하며 시그리드를 확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먹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레이스 시작 첫 랩 콜라핀토와의 배틀에서 트랙을 이탈한 알보는 큰 손을 입게 되었고 이후 엔진에 트러블이 생기며 많은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을 찍듯 엔진이 과열로 맛이 가버렸고 결국 46레벨 리타이어함으로써 메르세데스의 악귀가 알본에게 들러붙은 듯 보였죠. 물론 윌리엄스가 그간 벌어놓은 게 있어 이 정도 억가로 챔피언십에 영향은 없지만 이번 두 그랑프리의 부르는 윌리엄스와 알본에게 있어 최소한 기분 나쁜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불운의 아이콘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저 실력이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한물간 노인네라고 폄하했습니다. 노리스보다 진한 무관의 향기,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주름살, 그 누구도 휠켄베르크가 이런 고령의 나이에 그것도 그리드 최하위급이라 평가받은 자업으로 한술 더 떠서 19그리드에서 수건을 이룰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010년 윌리엄스로 데뷔한 휠켄베르크는 첫 시즌부터 폴포지션을 거머쥐며 실력으로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항상 포디움에 도달하기엔 한 끝이 모자랐습니다.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 그는 48렙에 레이스를 1위로 달리며 포디움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었으나 8번 코너에서 스핀, 이어지는 해밀턴과의 컨택으로 고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2014년 포스 인디아의 성능이 레드불에 필적할 정도로 올라오자 다시 포디움의 가능성이 생겼지만 포디움 단수상에 올라가는 것은 항상 그의 팀메이트 세르지오 페레즈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는 르노로 이적했는데 휠켄베르크는 여기서도 실력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르노에게 연금처럼 포인트를 가져다줬죠. 그러던 2019년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적이던 메르세데스 듀오가 레이스를 말아먹고 르클레르, 노리스를 비롯한 여러 드라이버들이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2위로 달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41렙 호켄하임링 마지막 코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블에서 차를 빼내려 분투한 휠켄베르크였지만 그게 끝이었죠. 그 안타까운 실수와 리타이어 이후로 그는 풀타임 시트를 잃어 레이싱 포인트의 리저브 드라이버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니코 휠켄베르크라는 이름은 차츰 F1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F1에 돌아올 일 없이 F1에서 가장 불운한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을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수나 다름없던 생활을 하던 휠켄베르크는 하스의 손길을 받아 다시 F1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와 고양이보다 험악한 관계였던 마그누센과 한 수밥을 먹은 휠켄베르크는 다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하스에서의 성적은 여러 F1 팀들에게 큰 임상을 줘 자우버로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산전수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 속 그리드에서 가장 느린 차 중 하나로 그는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F1이 첫 시동을 걸고 75년이 지나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포디움 피니시가 실버스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니코 휠켄베르크가 커리어 239레이스 만에 3위로 피니시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포디움 피니시를 완성했습니다. F1을 명실상부하게 찻발입니다. 그러나 소위 찻발을 누르고 한 인간이 멋지게 승리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우리는 F1을 봅니다. 니코 힐켄베르크는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우리가 왜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다지금 깨우치게 해줬습니다. F1 75주년 그랑프리 최고의 승리자는 니코 힐켄베르크입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노리스가 피아스트리와 벌인 배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난하게 폴포지션을 차지한 노리스는 순조로운 스타트 후 레이스를 리드하고 있었으나 레이스 중반부터 피아스트리가 비수를 들이밀며 리더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처럼 따이거나 실수를 유발하며 사고가 났겠지만 이번에 노리스는 사뭇 달랐습니다. 노리스는 3번 코너에서 순위를 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라인 크로스 그리고 이어지는 DRS 구간을 활용함으로써 피아스트리와의 혈전에서 승리해 우승까지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실버스톤에선 약간의 운이 따라졌습니다. 폴포지션이었던 베르스타펜은 스핀
피아스트리는 세이프티카 엔딩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며 10초 페널티를 받아 두 드라이버가 손수 말아먹은 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실버스톤에서도 노리스는 전체적으로 가장 막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랙 상황의 유동침에 따라 드라이버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레이스였지만 노리스는 모든 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커리어 최초로 홈 그랑프리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와 포인트 격차를 8점까지 좁히는 데 성공. 시즌 초 피아스트리의 연승으로 노리스가 작년에 놓쳤던 챔피언십을 피아스트리가 가져가나 싶었지만 이제 노리스의 레이스 경험치가 올라오며 구도는 다시 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슐런에 등한 노리스, 배틀에 등한 피아스트리 두 드라이버가 1988년에 감독을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큰 감동을 줬던 건 휴켄베르크뿐만이 아닙니다. 랜스 스트롤 2-3시즌부터 극심한 부진에 시달려 이젠 F1을 취미로 하나 싶었던 스트롤은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 초반기 인터에서 소프트로 과감한 도박수를 두며 17등에서 3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미디어트 스틴트에서 휴켄베르크, 해밀턴, 베르스타펜, 가슬리에게 추월당했지만 어쨌든 그 몇 랩 되지도 않는 소프트 타이어 스틴트 덕분에 대박을 쳤습니다. 결과는 7위, 호주 그랑프리에 이어 다량한 포인트를 득점함으로써 부진의 고리를 끊어냈죠. 더군다나 알론소 또한 전 그랑프리에서 6포인트, 이번 그랑프리에서 2포인트를 정리해왔습니다. 덕분에 에스턴 마틴의 컨스트럭터 등수는 이제 7위까지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휴켄베르크가 좌우바를 끌고 포디움 피니시를 하는 기행을 벌여 에스턴 마틴은 아직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윌리엄스가 59포인트, 좌우바가 41포인트, 레이싱불스와 에스턴 마틴이 36포인트, 하스가 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위권에서 펼쳐지는 싸움도 여전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레드불은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에스턴 마틴보다 적은 포인트를 먹었습니다. 팀의 홈 그랑프리인 오스트리아에서 베르스타펜은 매직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시원한 락커를 젖은 안토넬리의 어뢰를 직격으로 맞아 1렙에 어이없게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홈 그랑프리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베르스타펜이 이례적으로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에선 남들 다 하이드래그 셋업을 장착할 때 홀로 디비디온 리어잉을 들고 온 뒤 말도 안 되는 온몸 비태기로 폴포지션을 거머쥐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고속 코너가 즐비한 실버스톤의 특성상 이는 다소 도박적인 전략이었지만 베르스타펜은 오히려 로우 드래그로 고속 코너 구간을 훌륭히 돌파하며 반전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이어지는 레이스에서 세이프티카 후 리스타트하는 상황, 피아스트리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고 베르스타펜은 이것으로 인해 타이어 온도 관리에 실패하며 탑블레이드 울고 갈 만한 스핀쇼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레이스가 완전히 날아가게 간 베르스타펜은 이후 알본, 스트롤, 가슬리 등을 추월하며 분노의 질주를 펼쳤지만 이미 죽서버린 레이스를 완전히 복귀하긴 힘들어 5위가 최선이었죠. 그러면 베르스타펜이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온몸 비틀기를 조지는 동안 츠노다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조상는 팀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던 메르세스 또한 다시 수직음봉이 꽂히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안토넬리는 시야가 차단되다시피 한 하자의 어뢰에 맞고 디퓨저가 아작남에 리타이어, 러셀은 레이스 중후반 해가 뜨면 노면을 마르기 시작한 와중 스트롤의 소프트 도박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그랑프리에서 도박으로 손해본 기억을 싹 포맷했는지 다시 한번 무너진 가정의 재기를 위해 하드 타이어에 베팅했지만 이내 원심 불리기처럼 미끄러지며 전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패독에서는 러셀이 팽해진 뒤 베르스타펜이 메르세스로 온다는 풍문이 파다한 와중 최악의 타이밍에 걸은 올인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죠. 과연 이 결과가 메르세스 수뇌부의 마음을 흔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러셀의 도박수는 실패, 안토넬리는 두 경기 연속으로 리타이어를 기록하며 메르세스는 컨스트럭터 2등과 더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스 또한 에스턴 마틴보다 적은 포인트를 득점하며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레드불급으로 드라이버 라인업이 크게 유동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핀이죠. F1 역사상 최악의 승부조작이었던 크래시게이트의 장본인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의 징계가 항소로 인해 기각되며 브리아토레는 알핀에 복귀했고 이것은 잭도 아닌 시트를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임으로 오랜만에 복귀한 프랑코 콜라핀토는 과연 알핀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콜라핀토가 레이스를 펼친 지 무려 6라운드가 지난 현재 콜라핀토는 여전히 노포인트고 영국에선 심지어 차를 해먹기도 했으며 이러면서 경쟁팀은 전부 야금야금 포인트를 득점하며 알핀은 다시 컨스트럭터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속수무책으로 곱창나는 와중 가슬리만 혼자 포인트 피니시를 해주며 핑크 베르스타펜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통나무를 들고 있죠. 시즌 초반기에 포인트를 쏠쏠해 벌며 다시 중위권으로 복귀한 줄 알았던 알핀을 폭삭 망해버리며 이사 시즌 초반기에 그 암담함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 헝가리 그랑프리 샤를 르클레르가 기적적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 행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였으나 페라리가 스스로 관뚜껑에 못질을 함으로써 맥라렌은 1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4라운드 연속으로 원투 피니시를 해냈습니다. 이런 와중 노리스는 헝가리에서 오랜만에 팀메이트 피아스트리를 누르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전 그랑프리인 벨기에 그랑프리, 노리스는 롤링 스타트에서 배터리 관리에 실패해 피아스트리에게 철랩을 바로 추월당하고 팀은 낮은 트랙 온도를 고려해 노리스에게 하드 타이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핏크루의 슬로우 스톱, 노리스 본인이 휠락에 걸리는 등 실수가 겹침으로써 격차가 하염없이 다시 벌어졌고 피아스트리는 그런 실수를 용납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헝가리 그랑프리에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의 스타트, 노리스는 3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패시브 효과가 발동되며 5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있던 피아스트리는 르클레르를 잡기 위해 이른 시간에 언더컷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원스톱 전략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그러나 노리스는 이런 둘 사이의 배틀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채 조용히 타이어를 깎아댔습니다. 그 결과 노리스는 원래 계획대로 원스톱을 보며 피트인하지 않았고 그보단 훨씬 일찍 피트인한 피아스트리는 세 번째 스틴트를 가져가야 했죠. 그리고 레이스 말미 정해진 수순처럼 페이스가 떨어진 노리스를 물어뜯기 위해 피아스트리가 달려들었으나 딱 한 치가 모자랐고 결국 피아스트리는 역설적으로 르클레르와의 배틀 때문에 원스톱에 실패, 노리스에게 우승컵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포인트 격차는 다시 9점으로 좁혀져 노리스는 시즌 중후반부에도 챔피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죠. 이 맥라렌의 내전, 종착지는 어디일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지 다시 한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10포인트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아다르된 루키가 그리드에서 가장 느린 레이스카를 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가브리엘 보톨레토, 2025 시즌 데뷔한 5인의 루키 중 한 명으로 루키들 중 유일하게 F1 레이스 경험이 없었으나 보톨레토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루키들 중 가장 일취월장하며 로얄로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톨레토는 두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모두 Q3에 진출한 것을 넘어 헝가리에선 베르스타펜보다도 빠른 기록을 찍으며 7그리드에 등극했는데요. 이어 레이스 초반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했던 보톨레토는 다시 랜스 스트롤을 오버테이크,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페이스가 마시가며 9위로 들어옴에 따라 보톨레토는 6위로 피니시하는 기염토였습니다. 덕분에 보톨레토는 단박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17위로 뛰어올라 사인츠와 비슷해졌고 팀의 어르신인 휠켄베르크가 지난 영국에서 기운을 다 썼는지 노포인트 피니시를 해 보톨레토의 포인트는 자바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뷔 때만 해도 많고 많은 루키들 중 다소 퍼포먼스상으로 부족해 보였던 보톨레토는 퀄리파잉에서도 곧잘 휠켄베르크를 앞서고 있고 그 결과들이 레이스에서도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어 루키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두 그랑프리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벨기에에서 에스턴 마틴은 이게 에스턴 마틴인지 자보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으로 속 터지는 퍼포먼스를 연신 보여줘 퀄리파잉부터 저승 밑바닥을 기어댔고 레이스에선 그나마 올라왔던 포지션도 모조리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선 유이가 차에 손을 댄 것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차가 되어버려 두 차 모두 Q3에 진출 5, 6번 그리드를 차지해버렸죠. 이어 알론소는 전매 특화 같은 디펜스를 선보이며 제자 보톨레토를 꽁꽁 묶어두었고 상위권인 페라리와 결과적으로 60초 가까운 격차를 내며 기차의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결과는 5위, 그간 포인트에 허덕이던 에스턴 마틴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점수였죠. 또 걸핏하면 땡깡 피우다 레고 삼키는 금쪽이를 연속했던 스트롤마저 의젓하게 포인트를 벌어와 에스턴 마틴은 벨기에에서 못 먹은 포인트를 헝가리에서 포식했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은 벨기에에서 하이 다운포스 컨셉트의 새 프론트윙을 들고 왔는데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10개 팀 중 유일하게 포인트를 못 먹는 수치를 당하며 가장 암담한 주말을 보냈지만 단 한 경기만에 무슨 도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차가 로켓으로 변신, 결과적으로 다시 자업으로 밀어내고 컨스트럭터 7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츠노다가 도무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가 적응을 못한다는 건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보다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츠노다는 레드불 레이스카로 2군 팀인 레이싱불스 발끝도 못 따라가는 성적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질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베르스타펜마저 슬슬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 레인 컨디션이 기정사실로 보였고 레드불은 실버스톤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착실히 윙을 바짝 세워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시작되자 FI는 다시 한번 웨타이어를 관짝에 처박아버리고 해가 뜬 뒤 트랙이 거진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죠. 결정적으로 레드불이 해온 숙제는 모조리 도로아미타블로 돌아가 베르스타펜은 스파에서 남들보다 높은 드래그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덕분에 레이스 내내 베르스타펜은 캐멀 스트리트에서 가진 안간힘을 써도 르클레르를 못 넘어가 한 끗 차이로 포디움에서 내쫓겨졌죠. 이어지는 헝가리에선 자오버보다도 아래 그리드를 차지하는 치욕을 당했으나 레이스 시작 후 챔피언 모드가 발동해 보톨레토, 스트롤 등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두 번째 스틴트 이후로 갑자기 페이스가 고자가 되어버렸고 조용히 순위를 내주며 9위로 마무리. 시즌 초 그렇게 조롱받던 리암 로슨보다도 뒤에서 레이스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로써 18년도 이후 4경기 연속 노포디움 피니시를 달성하며 레드불이 이젠 옛날 같은 강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더럽게 못하던 치노다, 지난 20년간 팀을 책임지던 프린시펄의 갑작스런 경제,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리어카를 끌고 패지던 베르스타펜마저 무너지기 시작해 레드불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현재 페라리와 레드불의 유약입니다. 이번 두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해밀턴은 매우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벨기에 그랑프리 SQ1에서는 리어 타이어가 휠락에 걸리며 Q1 탈락, 이어 본경기 퀄리파잉에선 라디옹에서 랩타임이 삭제되면 다시 Q1 탈락, 헝가리에선 순수 페이스자로 Q2 탈락을 하며 본인이 가장 강한 두 트랙에서 모든 퀄리파잉을 말아먹었습니다. 벨기에에선 4회까지 떨어진 퀄리파잉 후 레이스에서 피트 스타트를 감행, 이어 레인 컨디션에서 가장 먼저 슬릭 타이어를 장착하며 무시무시한 추월쇼를 보여줬고 결국 7위로 피니시하며 7번의 챔피언이 허상이 아님을 증명했으나 헝가리에서 그러한 요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 훨씬 더 어려운 헝가리에서 해밀턴은 시종일관 아이작 해설 뒤에서 쩔쩔매었고 결국 퀄리파잉 순위와 똑같이 12위로 피니시하며 암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레이스 결과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해밀턴의 정신 상태인데요. 헝가리 그랑프리 퀄리파잉 후 인터뷰에서 해밀턴은 나는 쓸모없는 놈이고 팀은 차가 아니라 드라이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 벌써 메나라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해밀턴의 부진이 그냥 에이징 커브인지 혹은 차가 맛이 가버린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봤을 때 해밀턴의 페라리 생활은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팀메이트 르클레르는 어떨까요? 이쪽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3위로 들어온 건 분명 만족할 만한 결과지만 이어지는 헝가리에선 어렵게 차려놓은 폴포지션에 취두부를 부어버렸습니다. 여러 우려와 달리 좋은 스타트 후 순조롭게 레이스를 리드하던 르클레르는 유일한 변수였던 피아스트리의 언더컷마저 잘 방어해내며 우승 트로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0렙의 피트인 후 잘 나가던 차는 갑자기 셰시에 이슈가 발생했고 랩당 거의 2초가 느려지며 단숨에 토마호크 미사일에서 경운기로 변신했죠. 이어 르클레르는 팀 라디오로 우리가 포디움 만 가도 기적이라며 울분을 토했고 그 악재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르클레르는 기어이 피아스트리에게 무기력하게 순위를 내주고 이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러셀을 막기 위해 루키 시절 베르스타펜 뺨치는 디펜스를 보였으나 이미 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결국 르클레르는 러셀에게 추월당해 1위에서 4위로 추락, 누가 벽 없는 모나코 아니랄까봐 22년도 모나코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며 샴페인 냄새도 못 맡아본 채 헝가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왔을 때 맥라렌이 남 그랑프리를 바퀴 3개로 달리지 않는 이상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무난히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누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가져갈지는 시즌 중반까지도 결판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피아스트리가 루키 딱지를 땜과 동시에 노리스를 압살할 줄 알았지만 노리스도 성장형 드라이버처럼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파파의 내전이야말로 이후 시즌의 주요 안주거리로 앞으로 둘은 더 자주 더 치열한 방식으로 챔피언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의 크래쉬가 예외로 보일 정도로 말이죠. 이어 컨스트럭터 2위 자리는 본래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이 경합하고 있었으나 베르스타펜이 슬슬 통나무에 깔리기 시작하며 경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엔 윌리엄스가 다소 큰 격차로 5위에 말뚝을 박았으며 그 밑 6위 자리를 에스턴 마틴, 자우버, 알비, 하스 등 늘 치고받던 그놈들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럽게도 알핀이 9위와 15포인트 차이를 내며 작년의 악몽을 구현하고 있죠. 저번과 마찬가지로 3주 휴식 후 돌아오는 네덜란드 그랑프리, 이제 여름이 지나감에 따라 시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 마지막 해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